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기아의 EV6 GT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내 돈 내 산은 아니고 내 돈 내 빌, 제 돈 들여서 빌려온 차인데, 요거 기아의 구독 서비스 있죠. 기아 구독 서비스 기아 플렉스에서 제가 지금 빌려서 일단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를 탈지 모르겠지만 약간 세미 롱텀 같은 느낌으로 한번 타볼 계획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잡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그 사전 계약을 넣어놨다가 차가 나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이 돼 가지고 한 400만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차값이 7천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살짝 했어요. 400만 5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살까 고민을 했다가, 400만 500만 원 하늘에 떠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마음을 조금 접었고, 또 EV9도 사전 계약을 넣어놨다가 생각보다 또 가격이나 이렇게 모델 체인지하는 텀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미련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차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그냥 재미삼아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랜저 XG를 제가 구입해 가지고 잠깐 약간 수리도 하고 그런 컨텐츠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랜저 XG도 워낙 좀 길게 갖고 싶은 차이긴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막상 갖고 있어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있고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팔았다가 또 좀 아쉬워 가지고, 그래서 재미로 탈 수 있는 차를 벨로스터 1.6 터보 수동을 샀어요. 그게 이제 벨로스터 페이스리프트 된 1세대 벨로스터 페이스리프트 된 1.6 터보 수동, 무광 파란색이 적용되어 있는 디스펙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길게 오래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동차에 대한 그런 욕구도 조금 해소도 하고 다양하게 재밌는 칼 라이프를 즐겨봐야겠다라고 해서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근데 EV6 GT는 계속 여전히 미련이 있고, 또 실제로 벨로스터가 메인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인카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기아 플렉스에 요즘 탈만한 게 없을까? 스팅어를 타볼까? 모하비를 한번 잠깐 타볼까?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제 차를 구입하기 전에 잠깐 뭔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기아 플렉스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EV6 GT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입고되는 줄을 미리 알았으면 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탔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들어갔더니만 EV6 GT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재고가 없어요. 다 나가버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알림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반납이 들어오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고 알림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벨로스터를 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입고됐다고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거 일단 타자. 언제 또 재고가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잽싸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탄지 한 1주, 2주 정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이게 참 고민이 많네요. 일단 플렉스로 신청해서 타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플렉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EV6 후륜구동 GT 라인을 기아 플렉스로 한 4개월 정도 탔거든요. 그때는 꽤 오래 탔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꽤 오래 탔는데, 이 차도 아마 제가 벨로스터를 사기 전에 이 차를 아마 플렉스로 신청을 했으면, 플렉스로 차가 나왔으면 한 달이 아니고 한 2달, 3달 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 달 비용이 12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싼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게 차의 성능이나 원래 차값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이걸 그냥 장기 렌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렌트로 빌린다 그러면 사실 그 금액에 못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지는 2달 탄다는 가정하에서 129만 원이면 저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아 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 구독 서비스가 정식으로 내가 이 차에서 이 차로 기변을 하기 전에 잠깐 타보기에는 정말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이 차처럼 뭐 가격도 꽤 있고 또 성격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런 차를 덜컥 샀다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좀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이제 이 차를 미리 한두 달 정도 경험을 해보고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차 한두 달 정도 나는 충분히 즐겼어, 그럼 이 차를 굳이 안 사도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달 타기에도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플렉스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행거리에 제한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 타되, 한 달 지나고 난 뒤에는 하루를 더 타든 한 달을 더 타든 그거 상관없거든요. 자기가 타고 싶은 만큼 타다가 그냥 날짜 안 맞추고 그냥 반납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좋지만 제일 큰 장점은 주행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한 달 타는 동안 제가 10,000km를 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방도 막 마음대로 가고 고향도 다녀오고 막 밀렸던 지방 스케줄도 다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한 달 동안 좀 열심히 지방도 다니고 또 뭐 그 캠핑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볼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시승을 위주로 하겠지만 오늘은 좀 썰을 푸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V6 GT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허들은 뭐냐 하면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스웨이드 포켓 시트는 진짜 멋지거든요. 정말 멋지고 고성능을 잘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으면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야외에다가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제 바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안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에어컨 켜고 기다렸다가 막 조금이라도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인다는 것도 또 부담스럽긴 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아 커넥트를 통해서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차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야외에 서 있다 그러면 출발하시기 한 10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실내에서 에어컨을 딱 켜놓으면, 그러면 실내가 어느 정도 좀 시원해져 있는 상태, 시트도 뜨거운 기운은 조금 사라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 다음에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그나마 좀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솔린 차 같으면 시동을 걸어 놓으면 공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 공회전 하는 거, 그것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니까 공회전처럼 매연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분 동안 실내를 냉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전기를 쓰죠. 그럴 때 뭐 전기 좀 플렉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여름 한철 어떻게 좀 그렇게 놔보자. 그러고 나면 겨울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 은근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 자체는 진짜 뭐 엄청나게 좋아요. 와, 이거는. 그래서 이 차 한두 달 타고 반납하고 나서 그 벨로스터를 어쨌든 좀 탈 거니까 벨로스터를 좀 타고 결국은 GT를 사게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EV6 GT는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뭐 자세하게 살펴보고 봤고 시승도 했으니까 뭐 크게 뭐 외관 이런 거 살펴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거,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해하는 거 뭐냐면 EV6가 지나간다 그러면 저게 GT인가 아닌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전혀 궁금 안 하신가요?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GT인가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 진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GT랑 일반 모델이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팁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옆모습에서는 뭐 대부분 구분이 납니다. 이 휠 자체가 이거 21인치 휠 이거 디자인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안쪽에 여기 네온 컬러의 캘리프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 옆모습 보면은 바로 GT라는 확 구분이 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EV6가 가거나 아니면 뒤에 EV6가 나타났을 때 저게 GT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앞모습에서는 여기는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이 라인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 나는 게 여기 안쪽 디자인이랑 여기 안쪽 디자인이 차이가 나는데 요거 멀리서 봐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약간 멀리서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은색 핀,
요거가 붙어 있으면, 세로로 붙어 있으면 GT다. 세로는 G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T가 아닌 모델은 반사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붙어 있는 거는 GT가 아니에요. 가로는 GT가 아니다. 세로가 GT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모습에서 세로로 은색 핀이 붙어 있으면 GT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에서는 여기 GT 배지가 붙어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GT 라인 배지도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GT 글자는 큼지막하게 쓰여 있고 라인은 작게 써 있어 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얼핏 보면 저게 GT인지 GT 라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GT가 분명하게 표시가 나긴 합니다만 요것도 구분이 조금 어렵고, 뒷모습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팁은 세로입니다. 세로는 GT다. 그래서 여기 세로로 반사판 빨간색 두 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GT가 아닌 모델은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반사판 두 줄이 들어가 있으면 GT다. 그거 기억하시면, 관심 없는 분들은 야 그게 뭐 관심도 없어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EV6가 지나갈 때마다 저거 GT인가 쳐다보게 되는 저로서는 요거 확인할 수 있는 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얀색 GT가 지나간다 그러면 장진택 기자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V6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외부 디자인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이오닉 5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예뻐요. 그렇긴 한데 EV6는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쫙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사실 마음에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가 아이오닉 5보다 EV6가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EV6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금 아이오닉 5N이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이오닉 5N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을 했다고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하체도 이 차보다는 훨씬 더 잘 다듬어 가지고 실제로 막 레이스에 투입해도 될 만큼 하체를 잘 세팅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죠. 그런데다가 보통 일반 변속기처럼 붕 하면 붕 이렇게 또 된다고, 뭐 그런 것도 가상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많은 것들을 지금 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아이오닉 5N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 사실 그 퍼포먼스를 전 다 쓰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멋진 차가 가속만 엄청 강력하게 해줘도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이오닉 5N까지 안 가고 EV6 GT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직발 그거 가지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코너링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긴 하지만, 근데 차라는 게 어떤 거는 가속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나타내는 차도 있고, 가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또 코너링이 정말 재밌는 차도 있거든요. 성격이 나눠지는 거죠. 가속도 좋고 코너링이 또 좋은 차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차는 뭐 코너링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진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직진 가속은 사실 시내에서도 많이 즐길 수가 있거든요. 항상 즐길 수 있거든요. 저의 지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가속이 충분히 강력하고 충분히 재미있으면, 그러면 코너링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평상시에 직진 가속에서의 강력한 성능을 나는 매일매일 좀 즐기고 싶다, 그것만으로 나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 저의 지론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EV6 GT가 상당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여기 루프에 달려있는 여기 스포일러, 이것도 진짜 멋지죠. 자, 이거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차가 잠긴 상태에서 외부로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3초 뒤에 자동으로 열리죠. 이거 스마트 트렁크 이거 웬만하면 킥하는 버전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특허에 걸려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차면 열리고 차면 닫히고 그게 훨씬 쉬워요. 이거 버튼 안 눌러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불편한 게 멀리 갔다가 차 뒤에 잠깐만 써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나는 열 의도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막 열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 안 열리게 옆으로 피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차는 거는 내가 원할 때 그냥 차면 되니까 여러모로 더 편리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와서 이렇게 3초 기다리고 있을 필요도 없고. 자, 트렁크는 진짜 반듯하고 좋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GT 라인 가지고 차박도 한번 했었잖아요. 조만간 차박도 한번 해볼 텐데, 그때는 이제 겨울에 히터를 켜서 차박하는 게 어떤가를 한번 해봤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켜서 차박하는 거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왜 열었느냐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타이어 수리 킷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찍찍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딱 붙어 있으면 안 굴러다녀요. 근데 요거가 이제 V2L, 요거 외부 V2L 장치인데, 요거하고 요 비상 삼각대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굴러다녀. 근데 이걸 어디 넣을 데가 없어. 여기 밑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 넣어놔도 마찬가지로 계속 굴러다녀. 그럼 결국은 이게 오너들이 여기다가 찍찍이를 붙이던가, 아니면 근데 그물을 안 주나? 만약 그물을 주면 상관없죠. 그물 주면 이게 그물 안에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그물이 없거든요. GT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물을 주시든지, 만약 주시고 있다 그러면 취소. 예, 그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얘가 어디에 딱 들어가게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차는 휙휙 잘 나가는데 이게 계속 굴러다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놔 볼까? 이렇게 하면 안 굴러다닐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6 GT의 실내는 뭐 많이 익숙합니다. 아주 편안하죠.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고요. EV6를 한 4개월 정도 탔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EV6 GT의 실내가 진짜 만족스러워요.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들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네온 컬러 스티치가 들어오면서 와, 이 느낌이 진짜 좋죠. 그리고 GT 버튼도 이거 진짜 마음에 들고요. 시트가 이 네온 파이핑이랑 스티치 들어있는 거 스웨이드 이 스포츠 버켓 시트는 진짜 예쁘죠. 예, 진짜 예뻐요. 이걸 사실 버리는 것도 사실 속쓰려서 못 버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풍 시트가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여름을 잘 나는 수밖에 없겠죠. 아쉬운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예쁘고 뭐 기능적으로도 좋긴 한데, 그냥 굳이 트집을 조금 잡자면 직경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살짝 있고, 텔레스코픽 길이는 뭐 이 정도면 조금 짧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런대로 조금 더 한 1cm라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 굳이 트집을 잡자면. 그 다음에 이쪽에 이 공조랑 미디어 패널 이거 바꾸는 거 좀 불편하죠. 근데 디자인적으로 워낙 예뻐가지고 이거는 뭐 트집 안 잡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뭐 거의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인테리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EV6 GT에서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행 거리거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재원상으로 342km예요. 근데 이제 그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그 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용량도 이게 77.49, 모델 3 퍼포먼스가 75인 걸 생각해 보면 모델 3가 진짜 엄청나게 주행 거리가 높은 거죠. 물론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 차는 약간 크로스오버지만 좀 SUV 스타일이기도 하고, 지상고도 더 높고, 무게도 이게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출력도 이게 어쨌든 출력도 이게 좀 더 세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당연히 주행 거리가 짧을 거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짧은 편이죠.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인증받은 게 342km밖에 안 되니까. 휠도 이건 21인치, 그 차는 모델 3 퍼포먼스 20인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342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지금 이게 에코 모드에서 에어컨을 끄면 최대 421km가 찍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게 431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행 가는 거리는 실제로는 거의 한 89km가 더 늘어난 거죠. 90km 가까이 지금 실제로 주행해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생각한 것보다는,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잘 나오긴 한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은 배터리 용량을 장착한 기본 EV6 4륜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6 4륜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쉽죠. 그 한산기 채널에서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정선에서 한상기랑 둘이 동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더라? 하여튼 뭐 양평 어딘가 휴게소까지 와가지고 둘이 비슷한 거리를 앞뒤로 나란히 이렇게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해가지고 전비를 확인해 봤더니만 이 차는 전비가 5.4km/kWh가 나왔는데 한상기 아이오닉 6는 8.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일단 그 차는 스타일도 훨씬 더 그 공기 저항을 훨씬 더 적게 받게끔 돼 있죠. 그런데다가 한상기는 에코 주행을 한 거,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한 것 같고, 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쨌거나 전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차도 보통 한 410km, 420km, 노멀 모드로 타더라도 410 정도는 충분히 타는 것 같아요. 예. 에어컨 켜고. 그런 거 감안하면 어느 정도 장거리 주행도 나름 스케줄만 잘 짜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이렇게 썰을 푸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냐면 지난번에 다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탔던 차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그 K5 이전에 뭐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것들도 탔으니까, 아반떼는 1.5 해치백 수동을 탔었습니다. 그 차는 진짜 매력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차를 아직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소나타도 잠깐 탔다가 K7을 탔잖아요. 근데 K7을 탄 거는 사실은 6기통 엔진을 좀 타보고 싶어서 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차 좋아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더니만 댓글에 작은 차 좋아한다면서 왜 K7이랑 소렌토를 탔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정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소형차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지금 벨로스터 수동 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더 펀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렌토를 탔던 거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SUV가 국내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게 궁금해서 좀 롱텀 개념으로 구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XC60 같은 경우가 소형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 케이스가 맞거든요. 그게 XC60이 TAC 가격이 거의 XC90 기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건접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90을 안 사고 60 산 이유가 작은 차로 갔기 때문에 60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큰 거보단 작은 거를 더 선호하는 게 맞죠. 그래서 EV9도 그저께 시승을 하고 왔는데, EV9도 정말 괜찮긴 한데, 제가 기변 주기가 안 맞아서 기변을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EV9의 그 대형 차체가 좀 부담이 돼서 안 산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것도 좀 있거든요. 만약에 EV9이랑 6 중에서 고르면 EV6를 저는 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고요, 또 재밌는 게, 저는 계속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만 골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썰을 풀고 있는데, 그 K7을 살 때도 그 그랜저랑 비교 시승을 했었거든요. 한상기랑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랜저가 승차감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K7에 꽂혀서 K7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승차감 안 좋은 거 가지고 계속 좀 탈만 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안 좋아가지고 투덜거렸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이게 소렌토 디젤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하이브리드는 승차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왜 승차감이 안 좋지? 그래서 또 투덜투덜거렸고, XC60도 90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안 좋거든요. 그것도 뭐 나름 탄탄하긴 한데 승차감으로 따지자면 좀 안 좋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EV6 GT도 만약에 산다고 하면 EV6도 승차감이 아이오닉5보다 안 좋잖아요. 아이오닉 6는 승차감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게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차들이 자꾸 꽂히는 게, 이게 이유가 뭔가 참 이게 신기해요. 보면 이게 승차감 안 좋은 차들이 이게 훨씬 더 약간 판무 파탈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있는 건지, 근데 사실 분명히 승차감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매력 때문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차들을 탔었는데, 만약에 EV6 GT를 타게 되면 이 차는 승차감이 EV6 기본형보다는 조금 덜 뾰족하긴 하거든요.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은 이게 덜 뾰족해요. 더 좋아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더 단단해요. 자, 에코 모드에서는 엑셀을 깊이 밟아도 차가 그렇게 확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코 모드를 평상시에 놓고 타시면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타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타면 이 차가 GT라는 걸 잊어버리고 타시는 거여서, 그러다 보면 진짜 아예 까먹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되고요. 노멀 모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힘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같은 데서도 노멀 모드로 타다가 뭐 추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엑셀을 쓱 밟아보면
바로바로 추월이 가능한 느낌들이 진짜 좋죠. 그래서 힘은 뭐 어이구 지금 노멀 모드예요. 노멀 모드인데도 지금 이렇게 나가니까, 이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사륜구동의 스포츠 모드보다 더 빠르죠. 예. 기본적으로 뭐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GT 모드가 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로 튀어나가니까, 오, 이거는 진짜 매력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거를 타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야, EV6 GT의 그 제로백 3.5초 그거 평상시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거를 사느냐. EV6 사륜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기본 차값은 세제 혜택을 받고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EV6 사륜하고 EV6 GT하고 700만원 차이나, 그렇죠, 7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GT를 사지, 당연히. 예, 당연히 GT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보조금이 뭐 대충 계산해서 한 1000만원하고 500만원 차이 나고, 거기서 500만원이 더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EV6 GT를 살 건가? 그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EV6 사륜만 하더라도 힘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 차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진짜 과할 정도로 힘이 남아 도는데, 근데 그 3.5초가 얼마나 쓴다고 사륜만 해도 그렇게 강한데 굳이 GT를 사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타보면 이 가속력이요,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시내에서 이게 우리가 시속 250km, 시속 300km는 평상시에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코너링 성능, 그거 시내에서 거의 탈 일이 없어요. 즐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로백이 빠른 거는 시내에서 거의 다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저의 지론이에요. 물론 약간 난폭운전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법규 위반은 아니거든요. 법규에 최고 속도는 제한이 있지만 가속은 제한이 없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해가지고 또 법규 생길라. 근데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 오, 지금 벌써 막 GT 모드로 타게 되는데, 야, 이거 뭐 그냥 GT로 계속 타죠 뭐.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하체가 이게 롤이 진짜 잘 버티네요.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니? 야,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일이야? 와, 가속 진짜 장난이 아니야. 지난번에 여기 모델 S 플레드로 탔었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고백하면 플레드 가지고도 여기를 이거 이상으로 타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간튜닝이 이거보다 더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직선 구간에서 훨씬 더 강력하긴 한데, 근데 코너링까지 고려를 해보면 사실 이 차보다, 코너링에서 이 차보다 더 강력하기가 쉽지가 않죠. 얘도 지금 타이어가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코너는 어차피 돌 수 있는 속도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어이씨, 이게 지금 지상고도 높은 편이잖아요. 와, 근데 롤이, 야, 이 정도면 진짜 롤이 억제가 잘 돼 있구나. 이게 서킷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그 강한 속도에서 돌기 때문에 좀 롤이 조금 더 기울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산길에서 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롤이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지금 강력하네요. 와, 뒤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웬일이야. 와, 아까 그 트렁크 안에 고정시켜 놨던 것도 지금 이렇게 타니까 답이 없네요. 계속 굴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끝장이네. 자, EV6 GT를 만약에 구입을 해서 이 차를 좀 제대로 즐기면서 타겠다고 하면 이 한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제가 그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장지택 기자가 서킷에서 막 주행을 하고 난 뒤 하체가 틀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소문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어떻게 주행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서킷 갔다고 틀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서킷에서 이 차의 한계를 조금씩 테스트하면서 주행하는 범위 내라면 뭐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어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와, 이 정도야 진짜. 와, 이게 지난번 태안 가서 현대 그 서킷에서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늘 타던 곳이 아니기도 하고 처음 타는 서킷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때도 엄청 강력한 줄은 알았지만 이게 비교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타보니까 비교가 되네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포르쉐 웬만한 차들 가지고도 이거보다 더 재밌게 타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워낙 낮은 데다가 그 차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를 꽤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조금 더 즐기면서 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롤 자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포르쉐 911의 접지력은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더 큰 건 사실인데, 적어도 코너에서 가속을 하기 시작하고 코너 탈출하는 시점에서 튀어나가는 그 압박감, 이런 쪽에서는 와, 이거는 진짜 웬만한 내연기관 차들 가지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F90 정도 되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차보다 강력하죠. 그 차는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럼 코너링도 미친 데다가 가속력도 훨씬 더 미쳤기 때문에 그 차는 인정. 근데 911 GTS, 까레라 GTS 랑 이게 느낌은 다르잖아요. 차체가 이건 높으니까 롤도 더 있고 그렇긴 한데, 마음에 이게 주는 어떤 그 긴장감이랑 그 스릴, 이런 거 있죠. 자극, 이런 자극 면에서는 911 GTS 못지않아.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각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느낌의 그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극의 강도로 따져보면 GTS 못지않은 거지. 어쩌면 거의 터보, 911 터보랑 맞먹는 수준이 아닐까. 이게 튀어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느낌은 911 터보보다도 더 강한 느낌이거든요.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911 터보도 이렇게 튀어나가진 않는다고. 네. 이거는 거의 SF90급에 튀어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차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느껴지네요. 여기서 바로 비교가 되네.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1억 6천을 주고 모델 S 플레드를 살 거냐, 아니면 7천만 원을 주고 EV6 GT를 살 거냐인 거죠. 1억 6천을 주면 이거보다는 더 상상도 못할 막 무서울 정도의 강력한 가속력과 코너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정. 그렇긴 하지만 그건 1억 6천이고 이거는 7천만 원이라는 거지. 제가 장담하건대 7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짜릿한, 가장 매운, 그죠? 가장 미친 차인 건 사실이에요. 와.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이게 그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한 2개만 되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느냐면, 이게 그 GT 모드가 되면 다 강력하고 DSC가 스포츠 DSC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차가 미끄러지는 걸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DSC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스포츠 DSC만 하더라도 또 약간은 컨트롤 해가면서 타실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위험하니까 이 DSC도 스포츠 DSC가 아니고 작동하는 상태에서 나는 극강의 단단한 서스펜션과 가속력을 즐기겠다라고 해서 제가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넣어놨어요. 가속도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DSC는 작동하는 걸로 넣어놨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마음껏 밟아도 미끄러지는 거 조금 덜 걱정하고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모드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 말고, 그죠? 이거 말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는 거야. 강력한 가속력인데 승차감은 컴포트인 거.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내에서나 아니면 고속도로 추월할 때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강력한 가속력을 즐기고 싶어. 근데 하체는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장거리를 고속으로 주행하거나 코너링을 돌 때는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가속을 즐기고 싶을 때, 그때 그것도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와이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나긴 하네요. 네. 오늘 수다가 좀 센데,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지난번에 못 샀잖아요. 근데 크게 아쉽지는 않네요. 일단 차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즐기고, 그 다음에 반납하고 벨로스터를 조금 더 즐기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또 모르잖아요. 이것도 뭐 연식 변경을 하거나 뭘 하면서 상품성 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뭔가 더 되나 그런 거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정보도 수집해보고, 그 다음에 뭐 차를 구입해도 괜찮겠다. 저는 지금 느낌으로는 구입하고 싶은 의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사전 계약할 때도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면, 나는 EV6 GT를 사서 911 까레라 911 GTS까지 나는 커버하겠다. 이 EV6 GT로 911 GTS까지는 뭐 별로 안 바래도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야 망구야, 이게 좀 망언이 될 수도 있어요. 망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정. 예. 아니, 감히 어떻게 911 GTS에 비벼. 예, 인정.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 차 갖고 있으면 그냥 911 GTS를 사고 싶은 마음은 한 최소한 몇 년간은 접어놔도 되겠다. 내가 나중에 능력이 되면 당연히 911 GTS나 터보를 사고 싶죠. 능력이 되면. 그 능력이 될 때까지는 이 차만으로 좀 그 갈증을 달래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그 차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차를 타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좋습니다. 와. 근데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시내에서 이 차가 만약에 그냥 괜히 기분을 좀 내고 싶어서 차서 이게 뭐 신호대기에서 출발할 때, 아니면 차 좀 비어있을 때 갑자기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게 가속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페라리를 타고 있거나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에서 그렇게 급가속을 하잖아. 그러면 완전 눈총 막 레이저빔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끄럽잖아요. 팡! 그러고 지나가면 아씨 저 뭐야 막 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잘났어 진짜.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뭐 굵다 이렇게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가 그렇게 가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뻥 쪘다가 뭐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페라리가 람보르기니가 급가속하면 시끄러워서 순간적으로 소음이 짜증나지만, 이 차는 소리 소문 없이 지 혼자 사라져 버리니까 저 뭐야 했다가 내가 뭔가 피해를 입은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거 장점이에요. 장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소리 소문 없이 튀어나가는 그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짜릿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짜릿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이 가속력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거 아니고, 네, 축복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연비가 떨어지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싸다는 거. 네. 좀 뭐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전기차를 타면서 환경에 좀 기여하는 부분, 일정 부분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0% 친환경이라는 게 아니고, 100% 친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더 친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하는 게 있다는 걸 그래도 스스로 좀 대견해 하면서 가끔 누리는 그런 짜릿한 가속력의 쾌감, 그 정도는 뭐 용납해 주자.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제로백이 3.5초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최강의 가속력을 발휘를 하려면
이 배터리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대 출력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동을 켠 후 충전량이 70%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최대 출력 모드를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최대 출력 모드가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로 확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 출력 모드가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70% 이상에만 쓸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까지는. 아니, 그거는 운전자가 알아서 쓰는 거지. 배터리가 30% 남았다고 해서 이거 최대 출력 모드를 못 쓸 이유가 뭐야? 30% 양보, 오케이. 45%까지. 50%는 안 되고 45% 정도까지는 이거 좀 풀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0% 이상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방전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 연비가 떨어져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 운전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집에 여기 지금 뭐 한 5km만 더 가면 집인데 나 지금 한번 써보고 싶어. 그때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예,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차는 엄청 강력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번에 태안 서킷에서 타고 야 좋은 줄은 알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사실 비교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필이 안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유명산에서 와인딩을 타보니까 딱 첫 코너 딱 도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 아, 이거 사야 돼. 난 이 차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긴 살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살 건지는 좀 지금 밸런스도 있고 하니까 좀 저울질을 해봐서 사긴 할 건데 저는 일단 살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아이오닉 5N 시승해보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뀔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이오닉 5N보다는 저는 이 차가 더 취향에 맞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 차를 플렉스 하려면 기아 플렉스 이름 진짜 잘 지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 차 이렇게 좋은 차를 한 달 동안 좀 플렉스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아 플렉스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거나 이 강력한 슈퍼카 그러면서 유지비는 사실 또 진짜 정말 경차 수준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 정말 강력한 슈퍼카를 한 달 동안 좀 제대로 즐기려면 앞으로 뭐 캠핑도 하고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해볼 건데요. 일단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총평을 하자면 저는 좀 확신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 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아까 911 GTS도 나오고 뭐 SF90도 나오고 막 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도 나오고 막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7천만 원 예산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사실 세계 최고라는 거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 1억 언더에서 골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지 않을까. 물론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차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른 걸 선택하시겠지만 근데 자동차 본질적인 거 또 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차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1억 3천까지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1억 3천만 원짜리 차들까지 다 해도 제일 재밌는 차가 얘가 아닐까. 좀 그렇거든요. 물론 박스터 GTS 이런 차들 가면 재밌죠. 박스터 GTS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차의 제로백 3.5초에 특히나 초반 가속 강력하게 튀어나가는 그 가속력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또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서킷에 가면 뭐 박스터랑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 이 차는 데일리카로 쓸 수 있잖아. 캠핑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고, 오디오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억 3천까지는 얘가 다 씹어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1억 4천이 넘어가면 이제 모델 S 플레드가 있기 때문에 1억 4천은 안 넘어가는 선에서 통풍 시트 이거 진짜 지금 등이 뜨뜻하거든요. 등이랑 엉덩이가 따뜻한데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으로 911을 매일매일 탈 수 있는 방법, 그게 저는 이 EV6 GT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11보다 더 짜릿하게 매일매일 스포츠카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아쉬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근데 가격이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차는 대박. 줄을 서시오. 플렉스에 줄을 쓰시오. 이 차를 구입하실 의도는 없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29만 원이면 사실 저는 뭐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행 가는 셈 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대신 뭐 기름값은 거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으니까 줄을 한번 써보십시오. 기아 플렉스 앱에 들어가셔서 입고 알림 신청하시면 연락이 갈 겁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